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 엄청난 설전을 벌였었는데 제가 또 팝콘을 먹으면서 관람하지 않았습니까? 졌어요. 져버렸습니다. 아니 내가 설득당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요조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친구. 아, 저 죄송한데 마이크 조금만 떼주실래요, 입에서. 여기가 내라 그래서 노래방이 아니거든요. 네, 한국 갈거 할게요. 해주세요. 한국만 할게요. 딱 그 정도만, 그 정도 알겠습니다. 위치로만 좀 잡아주시고. 네. 오늘 우리 양양님의 인생 영화는 아마데우스입니다. 정말 명작이죠. 와, 이거 1984년에 나온 작품인 거 맞아요. 알고 계셨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된 영화인 줄은 모르고 최근에 광림 BBCH홀이죠. 거기서 이진아 연출님이 연출을 하셨던 연극 아마데우스를 보고 왔습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리를 보고 이제 폭 빠져가지고 영화를 오래간만에 다시 봤어요. 근데 다시 봐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 웃음소리가 모차르트의 웃음소리. 이러는 소리가 정말 사람을 묘하게 긁으면서 되게 거슬려. 굉장히 막 귀엽기도 하면서 좀 그래서 이 영화를 한번 또 소개를 해보고자. 네, 이 영화 아마데우스는 1984년에 밀로스 포만 감독이 만든 영화고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천재적 재능을 시기한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했는데 아카데미의 8개 수상 후보로 올라가서 최우수 작품상까지 수상하는 나무주연상도 받았죠. 살리에리 역할을 했던 배우가. 네. 이 영화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전개해 나가는지 대략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는 우리 양양님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데우스는요, 모차르트의 죽음 이후 죄책감을 느끼며 수차례 자살시도 끝에 정신병원에 수감된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그를 찾아온 신부에게 자신이 모차르트의 살인자라며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가난한 시골 마을 출신의 궁정 작곡가인 안토니오 살리에리는 각고의 노력으로 교회 지휘자 자리를 거쳐서 궁정 작곡가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공연을 보고 그의 천재성에 감탄을 하게 되죠. 살리에리가 형식을 준수하면서 전통적이고 시대적인 음악을 했다면 모차르트는 신들린 연주력과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기발함, 그리고 한 시대의 감성을 뛰어넘는 작곡 실력까지 갖춘 천재적인 음악가였습니다. 음악적으로 천재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은 거의 폐인에 가까울 정도로 방탕한 삶을 사는 모차르트는 벌어져 있는 수인 모두를 파티를 여는 데 썼고요.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의 모든 작품을 경배하면서 그 위대한 작품이 천박한 모차르트에게 나온다는 것을 이제 증오하게 되고 모차르트에게 재능을 부여한 신마저 저주하기에 이릅니다. 근데 제목은 아마데우스인데 주인공은 살리에리인 주인공이 이름까지 빼앗긴 또 처참한 영화죠. 이 영화는. 그러네. 주인공의 이름까지도 빼앗겼네요. 네, 그럼요. 둘이 서로가 서로에게 악연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살리에리에 더 가까운 캐릭터이기 때문에 모차르트에게 더 가까운 캐릭터가 바로 양양님이지 않습니까? 좀 천재적인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 저는 지독한 살리에리인데. 그런가요? 지독한 살리에리죠. 저는 보통 사람 표본,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정말로?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차르트에 대해서 언니들은 또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질문부터 드려보고 싶네요. 모차르트. 저는 모차르트를 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사실 배운 게 전부고 따로 사실 공부해보진 않았는데 저희 이 작품을 되게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추천받았을 때 너무너무 기뻤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곡들을 제가 다 알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근데 워낙 유명한 거면 사실 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모차르트가 이게 음악의 문외한인 내가 알 정도로 이런 곡을 만들었다는 건 정말 위대한 음악가다. 내가 안다는 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클래식에 굉장히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근데 모차르트 하면 굉장히 짧은 생을 마감했다. 35살의 나이에 요절했다. 그런데 방탕한 삶을 살다 갔다. 라고 하면서 베토벤하고 좀 비교가 많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또 찾아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았다라고 맞아요. 오해라고들 또 하는데 저한테 모차르트는 그런 이미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차르트에 대한 썰이 너무 많아갖고 사실 이제 영화하고 현실하고는 사실 좀 우리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또 것 같아요. 서프라이즈인 매니아인 제가 또 이따가 또 한번 설명을 쫙 해주셔야 될 것 같아. 모차르트는 저희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콩쿨 나갈 때 가장 증오에 맞지 않는 음악가죠. 또 모차르트 선생님들은 음표가 많아요. 음표가 그래요? 너무나 많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전 옛날에 바이올린 했었는데 진짜? 콩쿨 나갈 때 모차르트 걸 하는데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럼 엄청 잘했던 건데. 하지만 여기에 이러고 있네. 어쨌든 그래서 그 모차르트는 좀 모두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 저도 모차르트를 옛날에 만화책 같은 거 맨날 만화책만 보네요. 만화책을 봤는데 그 만화책에 뭐가 있었냐면 마리 앙뚜아네트 궁전에서 모차르트가 한번 넘어졌대요, 어렸을 때. 근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제 일어나켜줬는데 모차르트가 어린 마음에 이제 결혼하자. 결혼해주세요라고 땡깡을 부렸다. 이런 내용을 보고서 어린 마음에 약간 공주와 음악가의 또 짜릿한 사랑 이야기 이런 걸 상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그러면 거의 이제 모욕에 가까운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음악가인데 공주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다고 그래서 근데 거기다 화내면은 너무 애기였어가지고 그냥 다들 웃고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찾아본 내용입니다. 제가 영화의 첫 장면부터 기억에 남는 게 그 살리에리가 말년에 좀 정신이 나가가지고 정신병원에 갇히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해를 해가지고 그런데 신부가 찾아오잖아요. 고해성사 비슷한 걸 이제 받으려고 가는데 자기가 작곡했던 곡을 막 연주하는 거야. 몰라. 들어본 적 없대. 처음 듣는 곡이래. 그랬는데 어떤 곡을 연주하니까 저 그 노래 들어봤어요. 그 음악 들어봤어요.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이라고요? 아니네. 이 곡은 모차르트가 작곡한 곡이네 하면서 이제 회상으로 넘어가잖아요. 모차르트는 굉장히 일찍 요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세에 계속 기억 남는 그런 곡을 만들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또 말년에도 시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천재를 시기하는 이 범인의 마음. 언니들은 얼마나 공감하고 또 이해할 수 있었는지 영화를 보는 내내 아마 좀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근데 처음에는 이게 저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화가 날 거라는데 공감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살리에리가 하느님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금욕적인 생활을 할 것이고 너는 뭐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뭐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얘기한 거지 모차르트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주님은 네가 그렇게 살면 내가 음악적 재능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혼자서 그렇게 다 얘기를 해놓고 주위 사람을 미워한 그런 또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사람이 편협해 보이더라고요. 살리에리 선생님이. 모차르트는 그냥 자기 인생을 산 건데 괜히 거기다 대놓고 좀 나쁜 행동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굉장히 쿨하다. 저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사실 모차르트는 전 잘 안 보였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살리에리만 계속 보였고 계속 마음에 밟히고 너무 괴롭겠다. 근데 솔직히 그 마음이 공감이 돼서 괴롭다라기보다는 네. 사실 저는 좀 살면서 저렇게 뭔가를 간절히 이루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던 기억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공감할 수는 없는데 이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내 인생에도 모차르트가 있었더라면 내가 그래도 지금 살리에리는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약간 뭔가 나를 아쉬움, 자극하는 그렇죠. 아쉬움, 부러움. 나는 살리에리 정도만 돼도 그런 좀 부러움, 아쉬움이 들었던 것 같아. 나한테. 그래요? 근데 저는 타고난 천재성을 가진 친구들을 좀 봐와서 그런지 나는 왜 그런 재능을 갖고 태어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괴롭게 그들을 보면서 부러움과 시기에 빠져 살아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아니 어떤 사람은 감독님 보면서 저런 천재가 있다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못 본 것 같아서 실행력 지금까지는 이런 걸 또 정신 차려보니 이런 걸 하고 있는 이 실행력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개미지옥에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지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천재보다는 범인에 가깝기 때문에 범인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게 됐어요. 특히 이 살리에리의 뭐 삶을 나중에 저희가 같이 뭐 들여다보기도 하겠지만 모차르트 하고는 좀 정반대의 금욕적인 생활을 또 하기도 했잖아요. 약간 나갔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죠. 뭔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적어도 몇 시까지는 뭘 해야 되고 뭐 루틴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돼 막 이런 거에 압박을 갖고 이렇게 사는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이 모차르트의 삶을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뭔가 영혼을 따라 내 영혼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삶으로 보였어요. 저는 영화에서 비치는 그의 삶은 또 어떻게 보였는지 그리고 천재는 방탕하다라는 그런 공식은 정말 존재할까?
그럴까요? 저는 천재가 방탕하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천재가 저도요. 원래 방탕하대요? 천재는 일찍 죽는다는 좀 들어봤어요. 아, 그래? 방탕까지는 그러니까 천재들은 굳이 노력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천재들은 정말 그냥 타고난 지어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 보통 범인이 천재를 시기하는 이유는 나는 진짜 이렇게 노력하는데 얘가 요만큼 노력하는 거에 왜 발끝도 못 따라가지? 왜 범인들이 몰라서 천재들도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지금은 재평가를 받아서 그렇게들 해석도 하지만 이 당시에는 분명히 이런 시각이 존재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예술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영화에서 비춰지는 모차르트만큼 좀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좀 격식이 갖추지 않고 틀이 없는 생활을 하면 뭔가 좀 발상이라는 게 좀 다르긴 하겠죠. 근데 영화에서 보여주는 모습만으로는. 근데 제가 볼 때 영화에서 살리에리의 모습은 예술가라기보다는 좀 관료에 가까운 모습이어서 좀 절제되고 뭔가 격식에 맞는 삶? 약간 이런 거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문구 있잖아요. 천재는 과연 방탕하다. 저는 사실 좀 생각하는 게 사실은 세상에 정말 더 많은 천재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현실 속에 묻혀서 저는 그냥 많이 사라지는 천재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문구는 정말 존재한다면 진짜 세상에 많은 범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좀 허상이 아닐까요? 아, 오히려 나는 그러지 않은데 쟤는 그러니까 천재인가 보다 약간 만들어낸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조 감독님이 만든 말이 아니라 처음 들어봤거든요. 태어나서 그래? 천재가 방탕했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어요. 방탕하다고? 라고. 방탕까지? 그래서 영화를 봤었을 때는 모차르트가 방탕까지 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좀 사람이 가볍다. 그치. 굉장히 좀 배웠다. 얕다. 이래서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좀 어렸을 때부터 음악만 해서 그런가. 조기 교육이 좀 중요하다. 캐스팅을 너무 잘했어요. 방탕한 웃음소리와 가벼운 행동과 그리고 약간 너무 행동도 가볍고 연기를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분이 원래 피아노를 못 치신대요. 정말요? 네.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네, 연기로 그냥 하신 거예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 배우에 대해서. 그런데 이 영화를 좀 마지막으로 출연을 몇 번 하셨는데 다 이제 좀 안 돼서 거의 이게 대표작이자 마지막 작표처럼. 그러게요. 그 뒤에 보니까 별다른 뭐 대표작들이 없더라고요. 콘스탄체도 그렇고. 맞아, 콘스탄체도 그랬던 것 같고. 그렇구나. 나랑 생각이 좀 달랐구나. 나는 아마데우스 영화 안에서의 모차르트가 굉장히 좀 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보였는데, 왜냐면 벌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파티를 열고 파티에 참여하고 그리고 비싼, 거기 보면은 의상 같은 것도 고를 때 단추가 마음에 들어서 엄청난 비싼 의상도 구입해서 다니고, 수입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던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치랑 방탕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치는 돈을 잘못 쓰는 거고 방탕은 좀 방탕 안에 사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콘스탄체랑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을 사람들 앞에서 했었으면 방탕하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프라이빗하게 숨어 있었고 살리에리가 들어간 거잖아요. 거기는 그래놓고 사람한테 뭐 가볍다 뭐 이렇게 아니, 가볍긴 가볍지. 근데 어쨌든 그 살리에리가 그 사람한테 막 충격을 띠용 받아가지고 줌이 딱 들어가는데 자기가 들어가놓고 왜 줌을 여기서 땡기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약간 이 사람의 이런 사치스러움이나 자유로운 생활 방식이 이 사람이 천재고 예술가여서가 아니라 그냥 그거를 배워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굳이 결부짓진 않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가족의 보호하에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그냥 사랑만 받고 천재 소리 듣고 살았던 이런 사람이 정말 자기 혼자서 생활을 꾸려가는 걸 어떻게 알았겠으며. 근데 그건 천재여서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생활 방식은. 근데 뭔가 경제관념이 없었다는 얘기인 그쵸. 거죠.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살리에리의 삶과 정반대의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서 그래서 드렸는데,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제일 처음 만났던 장소가 그 연주회 자리였는데 거기에 모차르트가 온다고 하니까 살리에리가 궁금해가지고 가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콘스탄체랑 장난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장난치는 모습이 그렇게 그쵸. 건전해 보이지 않는 거지. 이게 보면은 뭐 음탕한 농담도 하고 뭐 식탁 안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서로 까르르 웃고 막 간지럽히고 막 이런 모습을 먼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에리는 그걸 보고 나서 실망한 거죠. 자기는 음악가로서 뭔가 일생을 음악에만 바치기 위해서 금욕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여자도 멀리하고 음악만, 오로지 음악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모차르트는 다르네? 그러면서 자신의 삶과 비교해서 또 모차르트를 보게 그쵸. 되는 거죠.
그런 꼬였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모차르트가 성격도 성격이었지만 또 자기의 음악을 좀 조롱하는 것도 있고 이 사람이 사실은 신한테 모든 걸 바쳤잖아요. 금요일 생활을 했는데 맞아요.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또 이제 모차르트한테 마음을 뺏겼으니까 네. 얼마나 사실 미웠을까요? 근데 그 여자가 살리에리를 모차르트 안 택했다고 살리에리를 택했을지는 또 모르는 일인데 그렇지 않나요? 제가 너무 이런 얘기 하나요? 우리 그런 거까지 신경 써줘야 되나 지금? 그러니까 영화로 봐서 실제 살리에리 말고 그 영화 속에 봤었을 때 살리에리가 좀 약간 찌질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금욕적이고 이렇게 했던 거를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선택을 해놓고서 쟤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부들부들 막 이러고 저 여자한테 저렇게 대하다니 그럼 자기가 먼저 대시를 하던가 자기가 뭔가 뭐 음악도 하고 여자도 잡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느님이랑 좀 딜을 해보던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해놓고서 결론은 살리에리 자기 혼자 결정 내린 삶이 왜 모차르트의 영향을 받아야 되느냐, 모차르트와 비교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모차르트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자기는 그냥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살리에리가 너는 왜 이렇게 살지 않아? 이래서 그 네가 결정한 거잖아. 이렇게 다행인 건 모차르트는 죽을 때까지 그걸 몰라요.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죠. 맞아요. 영화 속에서는 더 불쌍해요. 그렇죠. 참 살리에리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네, 양양님은 살리에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그죠? 왜냐면 그건 사실 강요잖아요. 나처럼 살아야 한다는 그런 강요. 그래서 저는 살리에리가 하는 그런 대사들이 물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아이돌 같은 거였으니까 모차르트가 조금 더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 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막 악감정을 가져가지고 신이 또 모차르트만 사랑하겠다고 공언한 게 아닌데 마치 그런 공언을 받은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망가뜨려가지고 신에게 복수하겠다. 신과 모차르트는 서로 아무 결탁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단정 짓고서 행동을 다 옮겨버린 거잖아요. 그게 뭐 하는 사람 입장에서 영화가 찍혔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거의 왕따식으로 괴롭힘만 당하다가 이제 끝난 거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빴다? 나는 근데 살리에리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 그래요. 이해도 되고 그리고 많은 인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아니 지난주에 요조는 아무도 이해하지 않아 저러고서 왜 이번 주에 살리에리는 다 이해하고 얘는 열심히 노력하면 사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싫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제가 데리고 오는 인물들이 싫은 거죠. 아니야, 왜냐면 나는 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이 잘 되는 걸 배아파만 한다면 나는 되게 꼬인 사람 맞는데 나는 모차르트보다 더 많이 노력하는 것 같고 그런데 따라잡을 수가 없네. 그치. 저는 정말 괴로운 게 뭐였냐면은 나는 그걸 느껴본 적은 없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인데 그걸 본인이 못하는 것도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마주했을 때 자기가 느꼈을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도 그렇지. 있었을 거고 대사가 그런 게 나와요. 이제 신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욕망을 줬으면 재능도 같이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왜 이렇게까지 욕망만 했냐. 줬냐 이거야. 그러니까 널 저버리겠다라는 약간 신을 저버리겠다는 마음을 그때 갖게 되는데 그 정도의 그 괴로운 마음이 사실 너무 와닿게 연기를 잘했어. 그러니까 이걸 너무 이루고 싶은데 그 이룰 수 있는 능력, 실력은 모차르트한테 맞아요. 있는 거야. 나는 그러면은 너무 괴로울 것 그렇죠. 같아. 근데 이제 본인의 금욕적인 삶은 무조건 당연히 누군가 나한테 강요하진 않았지만 이 시대의 사회상은 사실 천주교 사회였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바치고 나는 재능을 받겠다라 할 정도로 나는 이걸 너무 간절히 원했던 그러니까.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모차르트는 금욕도 안 해, 노력도 안 해, 저렇게 살아, 방탕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너무 극적인 요소가 가미됐지만 이렇게 모차르트를 파멸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 모든 요소들이. 그런 면에서의 살리에리의 심정이 좀 이해가 저는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양양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꼬인 면으로 당연히 보일 수 있죠. 사실 꼬인 거죠. 꼬인 건 거지. 맞지.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알아봤었을 때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살리에리가 무슨 노래들이 사실 뭐 안 좋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었고 인정도 정말 많이 받았고 영화상에서도 인정을 많이 받았는데 그거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모차르트가 쓴 음악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 것들이 와 실제로는 베토벤하고 슈베르트 스승이었대요. 맞아. 그것도 무료로. 맞아요. 참 대단한 사람인 맞아요. 거지. 후대에 다시 재평가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뭐 모차르트랑 살리에리 얘기하다가 지금 불꽃이 튀고 있었는데 조금 이제 유하게 영화에 나오는 모차르트의 음악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보면 후궁으로부터의 탈출,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레퀴엠과 같은 모차르트가 만든 음악과 그 음악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혹시 영화 속에서 언니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음악과 그의 얽힌 일화를 좀 꼽는다면 어떤 게 기억에 남아요? 저는 레퀴엠이요. 저 왜냐면은 노래를 이 곡을 다 한 번씩은 들어봤었는데 이 스토리랑 결부짓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이 레퀴엠이 모차르트가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유작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레퀴엠이 원래 이제 모차르트가 자기의 정신적인 멘토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레오폴드가 죽고 나서 돈 조반니라는 작품을 쓰면서 거기에 이제 아버지의 모습의 형상을 한 약간 그런 캐릭터를 등장시켜요. 맞아요. 근데 이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파멸시키려는 계획으로 좀 조롱하려는 계획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 형상으로 그대로 나타나서 비밀스럽게 곡을 의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카톨릭 미사곡을 그러니까 사실 장송곡이죠. 장로식에서 쓸 수 있는 그거를 의뢰를 하는데 의뢰를 하는데 이제 몰래 자기인 걸 숨기고서 이렇게 의뢰를 하는데 사실 얘의 계략은 얘 모차르트가 죽는 날 장례식 때 내가 이걸 발표하면서 내가 만든 거다라고 하려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모차르트는 이걸 완성을 못하고 있어요. 어느 날 공연을 하다 쓰러지는 걸 살리에르가 몰래 공연을 보러 갔다 발견해서 집으로 데리고 오죠. 그래서 이 곡을 마무리하는 걸 자기가 앞에서 악보를 같이 쓰면서 도와줘요. 근데 거기서 뭔가 저는 처음으로 이 둘의 음악적인 교감, 약간 용서도 보였고 또 광기도 보였고 이 모든 씬에 이게 담기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지고 웅장한 거였다고 그러면서 저 다시 찾아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그 실제로는 그 뒷부분들은 다른 작곡가에서 만들어졌고 또 그마저도 완성이 안 돼서 제자한테 콘스탄체가 부탁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앞부분을 들어보니까 와 이거를 내가 동시대에 안 살고 있는 내가 이걸 이렇게 들을 수 있다. 너무 영광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레퀴엠이 팍팍했어요. 그리고 레퀴엠 음악 자체가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맞아요. 보고 있는데 막 가슴이 울렁울렁 하더라고요. 그 음악 때문에. 글썽글썽 하다니까 진짜. 맞아. 레퀴엠 되게 저도 인상적으로 듣고 또 봤어요. 맞아요. 그 배경에 대해서. 네. 저는 딱히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음악 있지. 영화인데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왜요? 모차르트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해요? 잘 모르겠어요. 모차르트 음악 뭐 밤의 여왕 뭐 아리아 뭐 이런 거는 워낙 유명한 거니까. 그리고 H.O.T의 아이야라는 노래도 삽입된 또 음악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유명한 뮤지컬엔 또 더데빌의 라크리모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들어본 것들은 많은데 영화를 볼 때 그런 것들이 저는 사실 잘 와닿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영화를 택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이 연극을 봐가지고 아니 연극에서도 연극을 보셨구나. 뮤지컬이 아니라 연극인 거죠. 근데 스토리가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연극에서 노래가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좋았던 게 그 마지막에 연극의 마지막에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다시 젊은 맨 마지막에 똑같이 하다가 내가 뭐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 연세가 많으신 목소리를 연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그 망토를 확 벗어던지면서 내 이름은 안토니오 살리에리, 평범한 자들의 수호자,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나 멋있었던 거예요. 그 연극에서. 네, 왜냐면 평범한 자들의 수호자라는 거에 우리가 천재들만 수호자가 있지 평범한 자들의 수호자를 일컫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없잖아요. 평범한 사람 중에 대장이잖아요. 대장, 제일 잘난 평범한 사람. 나는 사실 그 장면 보면서 야, 내 눈엔 너도 천재야. 그거 맞지. 그거 맞아. 그거 맞아. 너도 천재야. 사실이야. 진짜. 그러니까 사실 너무한 거지. 천재 2명이었는데. 근데 저는 그걸 봤었을 때 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을 이제 지칭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자들도 수호성인이 필요하다. 천재들만 우대받는 더러운 세상인데 그런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 연극을 선택한 거죠, 사실. 연극이 참 좋습니다. 연극이 좋아서 영화로 연결이 된 거죠. 근데 영화에서도 엔딩 장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근데 되게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게 다시 젊은 시절에 살리에를 딱 돌아가는 옷으로 딱 바뀌면서 정말 수성인처럼 그리고 정말 마치 천재인 것처럼. 하긴 영화에서는 그냥 나이든
살리에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정신병자 맞아요. 미친 사람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연극에서는 정말 모두를 우러러보는 그런 서인 같은 느낌으로. 근데 사실 저는 그 영화의 그 클로징도 너무 좋긴 했어요. 너무 강렬했던 게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살리에리가 너무 주인공인 게 확실한 영화다라는 게 네. 본인이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난 거기 너무 확실하다고 생각해. 너무 멋있던 클로징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의 네. 클로징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저도 영화 클로징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살리에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라기보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더 많죠. 아닌 건 진짜는 뭐 그 시대에 안 살았으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근데 그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죽였다고 이야기를 받는 그 모함을 받는 이유도 당시에 살리에리가 제일 유명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하필이면 이제 살리에리가 공격을 받는 건데 지금 살리에리가 가장 유명한 거는 모차르트 때문이에요. 아이러니하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는 이제 좋은 관계인 거죠. 맞아. 서로가 갉아먹는 관계도. 근데 둘이 2016년에 둘이 공동 작곡한 오피리아의 건강을 위하여라는 게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둘이 실제로는 이제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하고 그래서 재평가를 받는 거구나. 네. 그리고 살리에리가 실제로는 그렇게 정신병에 돌아가시지 않고 마지막 거의 죽는 순간까지도 궁정악장을 되게 여생을 하셨다고요. 평온하게 마쳤다고. 그리고 또 서프라이즈 매니아인 또 제가 네. 한 바에 따르면 모차르트도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다기보다 굉장히 철저하고 계획적으로 공부하고 약간 이렇게 좀 철저하고 신중한 사람이었다라고 나오고 그 둘의 관계도 직장에서 그냥 사실 다툴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 사실은 나이 차이가 영화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나고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였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까 제가 살짝 초반에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녹음하기 전에 사실은 이게 이 영화가 가능하고 이 관계가 아직까지 우리가 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도 이거에 딴지를 걸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우리 얼마 전에 뭐 철인왕후나라든지 드라마 나왔을 때 아직까지 그 호손이 남아있는 인물들은 왜 왜곡을 하냐라고 난리 나죠. 쓰지만 솔직히 말해서 살리에르 후손이 살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저 이거 들고 일어날 일이에요. 그럴 수 있지. 모차르트도 살리에르도 지금 후손이 없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살리에리가 이제 당시에도 이런 소문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기는 이제 억울하다. 그런 사이만큼은 아니었다. 베토벤의 제자인 누구한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입장에서는 괜히 또 안 좋은 실제로는 얘기만. 모차르트가 이제 35세 삶을 마감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였대요. 그런데 류마티스열 이걸로 사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질환으로 갔으니까. 근데 시체가 지금 행방불명이래요. 그거는 영화의 거의 끝장면에서도 모차르트가 죽었을 때 묻히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게 공동묘지에 그냥 공동으로 합장이 되면서 시체를 찾을 수가 없게 됐던.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매장 풍습이 유럽은 귀족이 아니면은 무조건 공동으로 매장을 해야 되는 풍습이 있었대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시체를 찾을 수 없게 됐다는 거죠. 좀 안타까운 또 엔딩 장면도. 근데 시체가 있죠.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렇게 음악이 이렇게 아직까지 우리가 다 들으면 알고 있는 곡들이 남아 있는데 참 후세에 이렇게 길이 또 전해질 음악을 만든다는 거 참 그건 참 대단한 것 같아. 근데 그 기준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기준이 뭘까요? 이 후세까지 남아 있는 그런 기준이. 모차르트가 어떻게 모차르트가 되었는가? 왜 살리에르는 살리에르에서 머무르는? 그러니까 나도 그게 되게 궁금하고 신기해요. 그래서 범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음표가 많은 거? 반짝반짝 작은 별 때문인가요? 지금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또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가 음악가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왔던 존재이기도 해요. 보니까 아버지가 거의 헬리콥터 파파던데 아들의 성공을 바라면서도 그를 굉장히 통제하려고 들었던 레오폴드. 근데 과연 이 모차르트에게 아버지 레오폴드는 또 어떤 존재였을까에 대해서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진짜 아들의 성공만을 위해서 음악가로서 성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어릴 때부터 특훈을 시키고 여기저기 온 세계를 쏘다니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보니까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차르트가 콘스탄치와 결혼할 때도 반대했던 게 아버지고 이 둘의 관계는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모차르트가 자기 혼자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든데 1등 공신은 이제 레오폴드 모차르트인 것 같아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연주 외에는 다른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고 가르치려는 생각조차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사회성이 부족해진 맞아. 거죠. 그래서 저는 음악적으로는 완성시킨 사람이 아버지였으나 인생을 완성시켜주지 못했다는 것에서 완벽한 부모는 없지만 어쨌든 조금 육아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육아에 실패.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네요. 맞아, 양날의 검이에요. 저도 똑같이 생각했던 게 어쨌든 모차르트가 가지고 있던 음악적 재능을 발굴해준 게 사실 이 자식의 재능을 발굴하는 게 부모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사실 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도 뭐 궁정 음악가였고 잘츠부르크에서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준 거는 너무 멋있는 거지만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게 만든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성이나 좀 사회를 좀 더 가르쳤으면은 좀 자립하기 더 쉽지 않았을까? 그러고 근데 찾아보니까 되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이올린 배우시는 바이올린 교본을 아직도 쓰고 있는 걸 다 이분이 만드셨다고. 네, 엄청난 분이셨구나. 그러니까요, 능력자셨어요. 근데 영화에서는 막 그렇게 깊게 다루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엄청나게 영향력을 또 끼쳤던 사람이었는데 그냥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영화에서는 레오폴드가 죽고 나서 돈조반니를 이제 작곡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보여줬던 무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야. 결이 뭔가 괴이해졌어. 무대 자체가 갑자기 천장에서 뭐가 뚝 떨어지고 옆에서 막 날아오르고 막 그거 보는데 심리의 변화.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굉장히 아버지와 애증의 관계였구나. 그 통제권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고 나니까 그 상실감이 또 엄청 났나 보다. 그쵸. 근데 제가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굉장히 후반부에 갈수록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작업도 열심히 하고. 근데 살리에르가 계속 질투심을 거두지 않는 모습에서 저 친구는 어디까지 봐야지 만족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저 정도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바라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을. 죽음. 그러니까 살리에르가 좀 교묘하게 계략을 부리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음악가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과외죠. 그러니까 음악 수업을 해서 후배를 약간 제자리 양성하는 거든지 약간 작곡을 해서 공연을 올리는 거였는데 이 수업하는 게 주기적으로 사실은 수입을 날 수 있는 길이고 계속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었는데 살리에르가 그거를 계략을 써서 다 잘라버려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도 염탐을 하려고 그 집에 자기가 몰래 자기가 돈 주고 몰래 한여를 보내줘요. 조력자인 것처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작품의 세계를 또 염탐하기도 하고 하는데 치사한 거죠. 너무나 얘가 방탕하다는 것을 빌미로 한 인생을 질투심에 가득 찬 사람인데 얘가 방탕하다는 그 하나 빌미를 잡아가지고 내가 너를 괴롭혀도 되는 이유를 만든 것 같았어요. 그런 것도 없진 않겠죠. 명분을 만든 것도. 근데 제 생각에는 초반에 모차르트가 이 사람의 살리에르의 어떤 작품 세계를 조금만 더 인정을 해줬으면은 이 관계까지는 되지 않았다라는 했을 것 같아요. 하긴 그때 살리에리를 되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했었죠. 그 무대 그러니까 연주할 기회가 있었는데 살리에리는 어떤가라고 누군가가 질문 던지니까 거기서 되게 고루한 모습으로 막 연주하는 모습을 살리에리가 지켜봤어. 그냥 그 친구는 모차르트는 실제로도 성격이 많이 안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성격을 고쳐라라고 얘기했었을 때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막말을 일삼았다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성품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거지 그 사람의 뭐 노력이 사실 없었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닌데 살리에리가 너무나 좀 한 부분에 꽂혀가지고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리에리 앞에서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치가 없는 거지 사람이 악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말하면서도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잖아요. 살리에리는 포장을 막 이러고 있는데도 자기는 뭐 좋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정말 작품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그런 얘기 나와요. 그 황제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나는 천박한 사람이지만 내 작품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정말 몰라서 그런 거였던 것 같기도 해요. 되게 일관되네요. 양양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살리에리가 되게 밉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는 근데 그런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종교가 없는데 종교가 앞으로도 없을 예정인데 종교를 그렇게 막 이용하는 사람들이 싫어요. 그런 그냥 자기가 솔직히 좀
모자르면 내가 솔직히 모자르고 사람이 싫고 이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런데 왜 신은 나에게 재능을 주지 않냐고. 왜 이렇게 그거를 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네. 신은 아무런 얘기도 안 했는데 네. 뭐 신과 뭐 전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네. 그런 것들이 저는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의가 아니라 뭔가 신의 의지 혹은 타의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핑계대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핑계 대는 게 좀 네. 그런 것 그런 같아요. 느낌이 싫은 거예요? 솔직하게 살리에리가 나는 저 재능 갖고 싶은데 내가 갖지 못하니까 널 부셔버리겠어 했었으면 더 이해했을 것 같아요. 정신승리가 싫어요. 알겠어요. 조심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아니, 너무나 또 왜 자꾸 저번부터 결혼을 하지 말래요. 결혼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레오폴드 얘기까지 했는데 콘스탄체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콘스탄체. 되게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그쵸. 모차르트에게 사랑하는 여인 어. 콘스탄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들려오는 구전에 의하면 콘스탄체의 낭비벽과 사치에 의해서 모차르트가 좀 공핍한 생활을 좀 하게 반대로 됐다고. 들어갔고. 그런가요? 좀 반대로 들어서. 그러니까 콘스탄체는 그 음악사 연구하시는 분들이 어디 정리를 해두셨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뭐 3대 뭐 세계 3대 악처로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사실은 굉장히 평범한 여인이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조력자라고 생각해요. 네. 이 사람 인생에서. 네, 왜냐면 네. 결혼을 하고 나서 위디아 모차르트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일단 네. 아직까지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젊은 나이 요절을 하고서 후손도 없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사람의 음악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건 이 와이프가 엄청 정리도 잘하고 뭔가 잘 만들어서 남긴 거예요, 그거를.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모차르트 죽고 나서 왕한테 가서 연금까지 받아낼 정도로 야무진 여성이었어요. 맞아요. 생활력이 되게 강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서도 모차르트가 자기 앞가림을 못하니까 자기가 악보 챙겨가서 그 이제 보여주죠. 상사죠. 살리리한테 로비하잖아요. 그래서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네. 몸로비까지 거의 갔다 왔죠. 네. 그 정도로 자기는 삶에 대한 집착이나 뭔가 이 사람을 성공시키겠다는 게 그래서 사실 이 레오폴드 아버지하고는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아빠가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좀 그런 맞닥뜨리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모차르트의 조력자였다. 그렇죠. 라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콘스탄체는 원래 부유한 집안의 그렇더라고요. 딸이었대요. 네. 그리고 그 언니들도 다 가수를 했었고 그래서 모차르트가 이 여자를 나중에 뭐 불러라 하면서 뭐 노래를 만들어준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낭비벽이 심했다기보다 그냥 이 친구는 살던 대로 살았을 뿐인데 남편이 재력이 부족해요. 남편이 그 궁핍을 갖고 왔고 또 당구 도박을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해요. 모차르트 선생님이. 그 당시에 맞아. 당구대가 집 가격이 되게 럭셔리한 똑같았대요. 그렇죠. 영화에도 당구 치는 모습이 종종 계속 나오죠. 나오는데. 맞아요. 그녀가 잘못했다기보단 그녀의 생각보다 남편분이 수입이 적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계속 서프라이즈 얘기해서 죄송한데 괜찮습니다. 서프라이즈에서도 약간 콘스탄치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원래는 모차르트가 그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빈으로 와서 처음에 살게 된 하숙집의 주인의 딸이 둘째 딸이 콘스탄체예요. 맞아요. 근데 원래는 첫째 딸을 되게 좋아해서 구애라고 하다가 까인 거예요. 모차르트가 까여서 이 여자애랑 결혼을 사귀기 시작했는데 이 여자애 되게 쉽게 받아준 거죠. 근데 이 여자의 아버지가 되게 약간 엄격해서 얘랑 사귀는데 뭐 3개월 정도 사귀다가 탐자나도 결혼을 하고 그러는 걸 다 못하게 되면은 얼마 벌금을 내고 그런 걸 다 계약을 쓰고서 진짜? 만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여자애네 집안이 되게 뼈대가 없고 그런 집안은 아닌 거야. 아니 되게 부유한 가문의 딸이라고 저도 보긴 했어요. 근데 엄청난 집안이었네. 근데 모차르트 아버지가 반대했잖아요. 그쵸. 아버지가 반대했었잖아. 근데 아버지는 그 여자가 싫었다기보다는 자기의 허락 없이 뭔가를 하는 게 싫지 않았을까요? 통제권 안에서 벗어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그 모차르트하고 모차르트 엄마가 잘츠부르크에서 파리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라 했는데 모차르트가 허락도 받지 않고 빈으로 혼자 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구나. 그래서 거기서 뭐 허스하면서 여자를 만나고. 하숙집 딸내미랑 결혼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콘스탄체고.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집안이 부유했는지 그런 게 그려지진 않아서 저도 찾아보니까 콘스탄체의 집안의 내력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았는데 양양님 얘기대로 모차르트가 당구 치면서 사치벽이 있었고 오히려 수입이 적었다. 그래서 콘스탄체가 힘들었다. 그럼요. 그녀는 그렇게 큰 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영화 속에서도 결국 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없으니까 이제 둘째를 낳고 난 이후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 사이에
모차르트가 병세가 굉장히 그러니까 뭐 알코올 중독하고 뭐 여러 가지 병이 합병증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래서 연주를 하다가 쓰러집니다. 쓰러지는 걸 살리에리가 보고 데리고 집으로 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레퀴엠을 그렇죠. 함께 또 악보를 작성을 하면서 죽음으로 가버리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35세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영화의 거의 마지막 장면이 이름 모를 사체들 옆에 그냥 천 같은 데 덮여가지고 사체 하나가 툭 떨어져요. 근데 그게 모차르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흙인가 뭐 흰 가루가 탁 덮이면서 그냥 그게 끝이야. 모차르트 인생이. 이 장면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의 거의 막바지인데. 저는 사실 이 장면에서도 모차르트는 잘 안 보였어요. 저는 이제 좀 더 살리에리가 부각이 됐다고 생각했던 게 이게 또 레퀴엠이 또 연주가 되면서 네. 공동으로 매장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천재의 굉장히 비참한 말로라는 모습으로 보여주잖아요. 이거. 네. 뭐 근데 또 그렇게 해서 남겨지는 살리에리는 또 평생 또 죄책감을 가지고 진정한 파멸은 사실은 살리에리가 맞아 하겠구나라는 좀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을 그렇죠. 이걸 또 평생 하셨구나. 안고 가야 하는 이제 이 사람의 모습이 좀 대조가 돼서 너무 안타깝다, 너무 가슴 아프다. 좀 그 장면을 보면서 살리에리가 계속 떠올리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그 모차르트가 그렇게 죽는 것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생각이 없었고 원래 죽으면 다 끝이기 때문에 시체가 뭐 어떻게 아름답게 놓여 인생 있는다. 2회차야. 아니 아름답게 놓여 있는다 한데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살리에르가 어떤 의미로는 진짜 큰 안도를 했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경쟁할 일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후손에게 어떤 음악이 남는가는 그는 죽을 때까지 결국 모르는 거고 자기가 누군가보다 진다는 생각을 더 이상 안 해도 돼서 어떤 의미로는 진정한 승리가 아니었나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왜 기억에 남냐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음악가인데 생애 마지막 이랬다고? 근데 방고도 우리가 지금 다 아는 화가인데 그림을 살면서 딱 한 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씁쓸한 거예요. 죽음 이후에 사실 유명해지는 게 과연. 아니야, 무조건 모든 좋은 일 나 살아있을 때 일어나야지. 죽으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맞아요. 좋다고. 전 그래도 종신법 만들어. 누구 좋으라고. 이 현실적인 언니들. 그래서 되게 씁쓸했던.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모차르트와 같은 굵고 짧은 삶. 반대로 살리에리와 같이 살리에리는 75세 생을 마감했다고 하죠. 그 76세인가? 70대 중반에 생을 마감했고 건강하게 살다가 궁정악단의 단장으로 계속 일을 하면서 바로 직전까지 죽음 바로 직전까지 평생 평온한 삶을 살다 갔거든요. 그렇게 좀 가늘고 긴 삶을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모두가 살리에르를 택하지 않을까요? 저는 궁금한 게 과연 살리에르의 삶이 가늘고 긴 삶일까요? 되게 두꺼워요. 저는 저의 성향상 만약 이 둘 중에 성격을 선택하라면 당연히 저는 가늘고 긴 삶이에요. 근데 왜냐면 난 그게 행복하기 때문에 선택하지만 살리에르는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잖아요. 그 삶이. 그래서 뭔가 이 질문의 취지하고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살리에르는. 가늘고 긴 삶이란 건. 이 사람도 굉장히 굵은 인생이죠. 워낙 둘 다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뭐 정말 가늘고 긴 삶이 누가 있을까요? 김 아무개 씨로 살래 뭐 아무도 모르는 콘스탄체? 연극 80세 넘게까지 살았더라고요. 그녀도 맞아요. 결혼을 2번이나 했어요. 그래요? 80대 넘어서까지 살았어. 맞아요. 길다. 장수했지.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려야겠다. 후대에 내 이름을 알리되 요절할 삶. 아니, 나는 다음 오케이. 거. 평범하지만 그냥 장수하다가 그냥 여생을 누리는 삶. 그거요. 오케이. 저는 둘 다 별로 적당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장수하고 싶지 않다고? 장수하고 싶지 않아요. 오케이. 왜냐면 요새 저희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로 이런 얘기 하면 좀 너무 또 허무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재수 없으면 오래 사는 거예요, 요새. 왜냐면 재수 없으면 진짜 병 걸려서 오래 사는 거기 때문에 장수가 싫다고. 적당할 때 죽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게 몇 살일 것 같아요? 지금 생각으로는 55세쯤인데 이제 그게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죠. 제가 나이가. 근데 계속 가는 거죠. 제가 뭐 한 50세 되면 이제 70세로 가는 거고 그치. 20년씩 계속 올라가겠죠. 그치 뭐. 그때 건강하면 이제 20년 더 살고 싶고 이런 거지. 근데 저는 요쪽이랑 좀 비슷한 일을 하잖아요. 네. 뭐 연주자 친구들이나
네. 배우 친구들이랑 뭐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일 떨어지면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우리는 다 비슷하지 뭐. 네, 공연 끊기면은 나도 일 끊기면 뭐. 한강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 먼저 죽을래? 막 이러면서 우리끼리 막 그러는 순번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둘 다 너무나 좋은 삶이었다. 근데 저 좋은 삶을 사는 저 둘도 참 시기와 질투와 더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번 그 영화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거는 모차르트도 돈 벌려고 개 있는 데서 피아노 치는데 나라고 너무나 그런 바닥을 길 생각을 안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촉매제가 될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시겠네. 특이한 포인트에서 자극을 받는. 그렇지. 갑자기 양양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영화에 대한 한 줄 평을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만 같네요. 시기와 질투에 빠지지 말고 현재 내 모습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한 줄 평을 남기고 싶습니다. 저는요, 한 줄 평이 2개예요. 네. 살리에르의 입장에서 보면은 신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내가 날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게 하나고요. 아주 공감합니다. 모차르트 입장에서는 천재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쉴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 천재적인 작곡가 덕분에 아직까지도 이런 영화를 보면서 우리 사실 코로나 시대에 되게 적막한 삶을 살고 있다가 이렇게 영화를 또 추천받아서 오랜만에 영화를 봤더니 이게 뭐라고 또 힐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작품 보면서 안에서. 그래서 와 정말 위대한 작곡가는 위대한 작곡가다. 죽어서도 열일하신다. 그치. 또 우리 이렇게 썰로 또 풀 수 있는 그쵸. 대상으로서 또 열일을 하고 계시고. 네. 근데 저는 한 줄 평은 나 안토니오 살리에리 평범한 자들의 수호자 당신을 용서합니다였는데 그거랑 별개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던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강 가지 마요. 일 떨어지면 한강 가야 되니까 그거는 일 떨어지면 다시 생각해 볼게요. 어쨌든 지금까지의 인생은 so far so good. 좋았다. 오케이. 좋아요. 네. 북신의 살롱과 2주 동안 함께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양양님?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굉장히 가식적이네. 지금 요조로 지금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 너무나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좀 다른 분들의 견해를 들어봐서 굉장히 새로웠고 그런 아마데우스 얘기를 하게 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아요. 저도요. 지금 살리에르 뮤지컬도 있어요. 지금 현재는 올라오지 않고 있지만 아마 누군가가 아니고 회사가 있으니까 좀 잘라주세요. 그 회사한테 많이 혼날 것 같아가지고. 살리에르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살리에르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 뭐 아마데우스도 연극도 있고, 모차르트라는 또 뮤지컬이 있죠. 또 박은태 배우님 이런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오는 뮤지컬이죠. 또 모두가 사랑받고 있어요. 우리도 또 언젠간 조 감독이라는 또 뮤지컬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셜록 선생님이라는 셜록도 뮤지컬이 있어요. 마지막 사건이라고 지금. 맞아요. 네,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셜록 홈즈라는 뮤지컬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난 것들은 다 뮤지컬로 만들어지고 있죠. 같이 가도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저희 살롱에서 한번 단관을 한번 또 추진해보고 4인으로 잘라서 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양양님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기를 감사합니다. 응원하고요. 양양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주에는 5번째 주 5주 스페셜 방송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반가운 분들이 다시 돌아오신다고 들었어요. 눈 너무 크게 뜨고 있는데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것 같은데. 너무 반가워서요. 네, 다음 주에 8090 추억의 OST 드라마 영화 OST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